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의 한 시장통에서 수선집을 운영하는 60대 여성입니다. 2평짜리 가게에서 30회 넘게 재봉틀을 돌리며 살고 있죠. 바지 기장 줄이고 지퍼 갈고 터진 솔기 박아주는 게 제 일이에요. 그렇게 번 돈을 살림에 보태 딸 하나 반듯하게 키워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갔고 요즘은 저녁에 시장 문 닫으면 트로트 틀어놓고 혼자 막걸리 한잔하는 게 유일한 낙입니다. 이런 제가 오늘 사연을 쓰게 된 건 얼마 전 딸아이 상견례 때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손이 떨리고 밤에 잠이 안 와요. 누군가한테 꼭 말하고 싶었는데 주변에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글로나마 넋두리해 보려 합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세상에 이유 없는 우연은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갓 30이 넘은 저희 딸은 어릴 때부터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걸 알았는지 학원 보내달라는 소리도 안 했죠. 학교 끝나면 수선집 구석에 앉아 혼자 공부했어요. 재봉틀 소리가 시끄러울 텐데도 불평 한마디 없었죠. 그렇게 장학금 받아가며 명문대 나와 수의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서울 강남에 있는 큰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제 힘으로 여기까지 온 애입니다. 전 그저 밥 해주고 옷 수선해준 푼돈 보탠 게 다였어요. 그런 딸아이가 30이 넘도록 연애 한 번을 못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느라, 취직하고 나서는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마음이 쓰였지만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딸한테 괜히 시집가라는 말로 스트레스 줄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봉틀 돌리면서 속으로만 빌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제발 우리 유선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저녁을 먹다 딸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있어. 뭐? 누구? 만나보면 알지.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데려올게. 분명히 엄마 마음에도 들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딸의 입에서 남자 이야기가 나온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얼마나 놀랐는지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일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하느라 수선하던 바지에 실을 잘못 써서 다시 뜯어야 했죠. 난생 처음 딸의 남자친구를 만난다고 생각하니 기대감이 차올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칠이 지나 드디어 금요일이 왔습니다. 유선이가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키가 크고 똑똑해 보였죠. 나이가 40이라 딸과 차이가 좀 크다는 게 걸렸는데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일만 하다 보니 혼기를 놓쳤습니다. 그래도 저희 둘은 마음이 참 잘 맞아요. 늦게 만난 만큼 진심으로 유선이를 아끼고 있습니다. 말투가 반듯하고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는 게 예의 바른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남자가 타고 온 차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시장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번쩍이는 외제차였어요. 검은색의 앞부분이 길쭉하고 이름은 모르지만 꽤나 비싸 보이더군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쳐다볼 정도였죠. 게다가 차에서 내린 남자가 트렁크를 열더니 짐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눈이 커졌어요. 한우 세트, 전복 상자, 과일 바구니 같이 값비싼 선물을 양손 가득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님, 처음 뵀는데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 좀 준비해 봤습니다. 2평짜리 수선집 앞에 그걸 줄줄이 내려놓으니까 지나가던 시장 상인들이 다들 수근거렸습니다. 어머, 영실씨 사윗감 대단하네. 아니 그러게 차도 그렇고 입은 옷도 그렇고 엄청 삐까번쩍하다. 잘난 딸 둔 보람 있겠어.
저는 어쩔 줄 모르며 예비 사위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닙니다. 이제부터 절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담 갖지 마세요. 그 앞으로도 좋은 고기랑 과일 떨어지지 않도록 자주 사오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맙기보다는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리 첫인사라 신경 썼다곤 하지만 자칫하면 돈 자랑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딸이 남자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냥 웃었습니다. 남자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애가 좋다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사윗감의 이름은 한기태라고 했습니다. 건축사무소를 운영한다면서 명함을 건네더군요. 헌데 명함을 받아들고 보니 순간적으로 뭔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는 느낌이 들고 명함이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이상하다. 분명 어디서 이 이름을 본 것 같은데. 사람 얼굴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름 석자를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명함을 댄 채 한동안 말이 없자 딸이 물었어요. 엄마,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 젊은 나이에 대표라니 대단하네요. 제 칭찬에 남자가 쑥스러운 듯 웃더군요. 뭐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닙니다. 그냥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니. 전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남자의 이름을 계속 되뇌어 봤어요. 한기태, 한기태. 하지만 아무리 떠올려봐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냥 착각이려니 하고 넘어가게 됐네요. 나이 들수록 헷갈리는 것도 많고 금방 생각나지 않는 만큼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딸이 조금 긴장한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기태 씨 어때? 괜찮은 사람이지? 그래,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사람이 예의도 바르고 여유도 있는 것 같아. 정말? 그럴 줄 알았어. 엄마 마음에 들어서 진짜 다행이다. 그러더니 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제 마음도 흐뭇하면서 한편으로는 딸이 곧 제 곁을 떠날 거라는 생각에 서글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쉬움을 다정한 예비 사위 덕에 많이 잊을 수 있었어요. 첫인사를 하고 난 뒤에도 종종 뭔가를 잔뜩 들고 찾아왔거든요. 과일이랑 고기를 잔뜩 싸오더니 한 번은 집으로 안마 의자까지 보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전화하자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계시면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많이 결리실 것 같아서 샀어요. 이제 저녁마다 그걸로 건강 좀 챙기세요. 아이고, 이런 게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에이,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유선이가 행복하고 유선이가 웃어야 저도 좋죠. 그 말에는 눈물까지 핑 돌았습니다. 그래, 내가 자네랑 유선이한테 찜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겠네. 시장 사람들은 그런 저희 모녀를 엄청나게 부러워했어요. 아이, 영실씨 사위복 타졌네. 맨날 유선이 걱정하더니 이제야 발 뻗고 자겠어. 그러게 말이야. 뭐니 뭐니 해도 자식 결혼해서 잘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그래서 저도 점점 예비 사위한테 마음을 열고 제 친아들처럼 여기게 됐어요. 딸이 어려서부터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 그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 준비가 시작되고 상견례 날짜도 잡혔습니다. 사돈 쪽에서 장소를 정했는데 서울 시내호텔 한식당을 예약했다고 하더군요. 얘기가 거기까지 진행되자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무리 과묵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라도 외동딸만큼은 목숨처럼 아끼던 사람인데.
아마 억지로 불편한 양복을 차려입고 상견례 자리에 나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웃음이 나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남편은 중소기업 퇴직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떠난 건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기침이 너무 오래 간다 싶어서 제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잔소리하며 싸운 적도 몇 번 있었죠. 유선 아빠, 그러지 말고 병원 가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 보라니까. 기침이 너무 오래 가잖아. 벌써 2달 가까이 그러는 것 같아. 괜찮아.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그냥 목감기가 오래 가는 걸 거야. 아니 무슨 감기가 2달을 안 떨어져. 아무래도 이상하다니까. 그러게 멀쩡히 끊었던 담배는 왜 다시 피워서 사람을 신경 쓰게 만들어. 혹시 무슨 걱정거리 있는 거요? 걱정은 무슨.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피우는 걸 보니까 참기가 어려워서 그랬지. 물론 남편도 오래전에 담배를 피우긴 했지만 나이 50이 넘으면서 건강관리한다고 어렵게 금연에 성공했었어요. 남편이 딸 부탁이라면 어떻게든 듣는 사람인데 유선이가 걱정된다면서 담배를 끊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금연껌 씹으며 열심히 노력해 5년 가까이 담배를 멀리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프기 반년 전부터인가 갑자기 퇴근하는 남편한테서 다시 담배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맘때는 담배뿐 아니라 술도 전보다 자주 먹고 그랬죠. 속은 상했지만 잔소리하는 것밖에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헌데 그런 일로 몇 번 투닥거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침이 2달 가까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억지로 싫다는 남편을 끌고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무거운 얼굴로 날벼락 같은 말을 했습니다. 폐암입니다. 이미 진행이 많이 된 것 같네요. 빨리 큰 병원 가서 치료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대학병원에 가보니 이미 4기가 넘어 온몸에 전이가 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런 진단을 받은 지 넉 달 만에 남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말수적던 성격대로 병상에서도 아프다는 소리 한번 제대로 안 했죠.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숨이 차고 힘들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간신히 숨을 헐떡이며 한다는 소리는 전부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하다. 내가 해준 게 없어. 그거 알면 얼른 기운 차리고 일어나. 인생 60부터라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이선이 시집 갈 땐 내가 손도 못 잡아주겠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 과부만 될 생각하지 말고 얼른 기운 차려. 맘 같지 않게 말이 퉁명스럽게 나갔어요. 일부러 화난 척을 하지 않으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 앞에서는 씩씩한 척했지만 병실 밖에 나와서는 하염없이 울었죠. 남편은 그렇게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 채 딸이 결혼하는 걸 못 보고 저에게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을 앞두자 황망하게 떠난 남편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아팠어요. 남편은 떠난 지 5년이 넘었지만 딸아이 꿈에도 제 꿈에도 나오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정성껏 음식 차려 제사 지내고 추모 공원에 가고 생일마다 미역국 끓여놔도 꿈에 콧배기도 안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섭섭하고 야속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했던 사람이었죠. 누가 조용한 사람 아니랄까봐 귀신이 돼도 조용하구만. 그러면서 피식 웃었더랬어요. 한데 상견례를 하루 앞두고 전에 없이 갑작스럽게 남편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날 저는 다음날 입을 정장을 곱게 다림질해 놓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곧
안개가 짙은 어느 숲속을 걷는 꿈을 꿨죠. 그때 어딘가에서 남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다가갔는데 남편의 얼굴은 한없이 어둡더군요. 핏기도 하나 없고 회색빛 얼굴에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행색도 남루했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평상복도 아니고 젊어서 회사 다닐 때 입던 양복 차림도 아니고 죽기 몇 달 전까지 매일 입던 경비복 차림이더군요. 그런 모습으로 한동안 말없이 절 바라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 흘리더라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울지? 살아서도 한 번을 운 적이 없는 사람인데. 맞아요. 남편은 절대 저와 아이 앞에서 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사는 게 퍽퍽해도 본인이 암 선고를 받고 투병할 때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었죠. 그런 사람이 두 볼에 눈물을 흘리며 서 있더라고요. 저는 얼른 손을 뻗어 울고 있는 남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깜짝 놀랐네요.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아플 정도로 세게 잡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선 엄마, 그놈은 안 돼. 우리 딸 그놈한테 주지 마. 제발 주지 마.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남자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 왜 그러는 건데?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질문이 안 들리는 것처럼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했어요.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처음에는 애원이었는데 나중엔 거의 절규에 가깝도록 외치더라고요. 주지 마. 제발 그놈한테 절대 안 돼. 꿈이라는 걸 알면서도 무섭고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눈을 부릅뜨고 말리는 상황이 공포스러웠죠. 평생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던 사람이라 그런 모습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애절하게 매달리며 물었어요. 여보, 왜 그런지 말을 해줘. 뭐가 문제야, 응?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결혼을 말리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가위에 눌린 듯 꿈에 시달리던 저는 땀을 흠뻑 흘린 채 잠에서 깨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죠. 꿈에서는 깨어났지만 여전히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남편이 잡았던 손목이 계속 저릿저릿한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얼른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식탁 의자에 무너지듯 앉아서 한참을 가만히 생각했어요. 꿈이야. 이건 단지 꿈일 뿐이야. 그렇게 저 자신을 달랬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있어서 남편 생각도 나고 긴장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거야. 하지만 여전히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죠. 여전히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계속 맴돌았어요. 그놈은 절대 안 돼. 우리 딸 주지 마.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단호하게 무언가를 주장하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이상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냥 한낱 꿈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몇 시간 뒤면 상견례를 하기로 했는데 죽은 남편의 꿈 때문에 갑자기 미루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고작 그런 이유로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면 딸조차 저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죠. 그래서 날이 밝을 때까지 뒤척이던 저는 한숨을 쉬며 세수하고 옷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했어요. 딸이 그런 저를 보며 걱정스럽게 묻더군요. 엄마, 얼굴이 왜 그래? 잠 못 잤어? 아, 긴장해서 그런지 좀 설쳤어. 그래도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찝찝한 기분을 안고 집을 나서 딸과 함께 택시에 올랐습니다. 딸도 예쁘게 차려입고 화장에도 특별히 신경을 썼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딸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설레는 표정으로 웃는데 저는 불안한 마음만 가득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눈을 돌리며 마음을 다스려 보려 해도 여전히 제 귓가엔 결혼을 말리며 우는 남편의 목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자 가슴이 떨려왔어요. 딸이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살포시 손을 잡아주며 말했죠. 엄마, 긴장하지 마. 그냥 밥 먹는 거야. 어머, 누가 긴장해?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입으론 그렇게 말했지만 저도 모르게 주눅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맨날 시장통에서 칼국수랑 국밥만 먹는 저에게 호텔 한식당이 주는 중압감이 크더라고요. 게다가 찝찝한 꿈까지 꾼 뒤라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한식당 룸으로 들어서니 예비 사위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양복에 넥타이까지 갖춰 입고 의자 옆에 꽃다발을 하나 놓아뒀더군요. 그러다 저를 보고 벌떡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어머니, 멀리 오느라 힘드셨죠? 근데 오늘 정말 예쁘십니다. 역시 유선이가 어머니 미모를 닮은 게 확실하네요. 아이고, 이 나이에 예쁘긴. 말이라도 고맙네. 예비사위가 웃으며 꽃다발을 건네줬지만 그걸 받아들면서도 속이 마냥 편하지는 않았어요. 지난밤 꿈에서 남편이 딸의 상대로 결사반대했던 사람이니까요. 꿈은 꿈이라고 넘기려 하면서도 남자 얼굴을 볼 때마다 남편의 울음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몇 분 후 예비 안사돈도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더니 화려한 차림의 여자가 들어오더군요. 금색 단추가 달린 재킷에 손목에는 굵은 금팔찌가 찰랑거렸습니다. 머리는 요란스러운 파마에 화장도 제법 진하더군요. 번쩍번쩍 빛나는 반지를 잔뜩 낀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유선이가 예쁘다고 생각했더니 어머님도 참 고우시네요. 아닙니다. 안사돈이야말로 정말 멋쟁이시네요. 제 말에 안사돈이 흡족한 표정으로 호탕하게 웃었어요. 여자치고 목소리도 크고 웃음도 시원시원한 사람이더군요. 안사돈 역시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화려한 차림이 약간 부담스럽기는 했죠. 직원들도 자꾸 곁눈질로 안사돈을 살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거고 외모가 인성과 직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 크게 신경 쓰진 않으려 했습니다. 그 뒤로 적당히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 음식을 시키며 본격적으로 상견례가 시작됐어요. 예비 안사돈은 말을 많이 하는 편이더군요. 특히 아들 자랑으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우리 기태가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했고 사업도 스스로 알아서 한 거예요. 저야 초기 자본금 좀 대준 것 말고는 아무것도 도와준 게 없거든요. 그게 다 부모님이 잘 키우셨으니까 그런 거죠. 제가 봐도 정말 건실한 청년 같아요. 사돈도 유선이 참 잘 키우셨더라고요. 저렇게 예쁜 애가 머리도 좋아서 수의사라니 얼마나 좋으세요 그래. 딸만 보고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시죠? 그렇게 서로 자식들 칭찬도 해가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유선이 칭찬을 많이 하긴 했는데 어쩐지 그조차도 좀 과한 느낌은 있었어요. 말끝마다 수의사라 대단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으니 민망하기도 하고 어딘가 가식적인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첫인사 자리니 그쪽도 긴장해서 일부러 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웃으며 맞장구를 많이 쳤죠. 그러다 본격적인 결혼 얘기가 오갔습니다. 예식 규모, 하객수, 예단과 예물, 그리고 신혼집. 헌데 그 이야기가 나오자 예비사위가 자연스럽게 운을 떼더군요. 어머니, 신혼집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벌써 구한 건가?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다고 하니까 좀 신경이 쓰이긴 했는데.
아니요, 제가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그냥 유선이가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 40평대라 신혼집으로 손만 조금 볼 생각이에요. 그때 예비 안 싸더니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기태가 사업 시작하고 나서 산 아파트인데 한강뷰라 전망이 아주 끝내주거든요. 사돈도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유선이도 웃으며 끄덕였어요. 응, 엄마. 평수도 넓고 가슴이 탁 트이는 게 너무 좋아. 그래? 아니, 너무 감사한 일이네. 근데 아파트 이름이 뭐라고 했지? 저도 웃으며 묻다 곧이어 딸의 입에서 나온 아파트 이름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 역시 잘 아는 아파트였거든요. 바로 죽은 남편이 아프기 전까지 경비로 근무했던 곳이었어요. 저도 남편에게 도시락을 갖다 줄 겸 몇 번 가본 적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 같은 서민은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집값을 자랑하는 곳이었죠. 그곳에 저희 딸이 살게 된다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분명 좋은 일이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며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아무도 제 기분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유선이는 기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고 기태 어머니는 계속 아파트 자랑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애써 표정을 밝게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아이, 고맙네. 자네 덕에 우리 유선이가 좋은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겠어. 하지만 심장이 요동쳐서 그런지 목소리도 떨렸어요. 이상하게 그 아파트 이름을 들은 뒤로 계속 꿈에 경비복을 입고 나온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생각을 떨쳐내고 상견례에 집중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안 들리고 눈앞에 음식이 있는데 뭘 먹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남편 생각만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냥 제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 이건 그냥 우연일 뿐이야. 그래도 지난밤 꾼 꿈이 있으니 그냥 넘기기에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경비로 일하던 아파트니까 둘이 마주친 적도 있지 않을까? 아니,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 이후에 이사를 왔을 수도 있겠지? 언제부터 살았는지 물어볼까? 하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괜한 걸 묻다가 자칫 남편이 그곳에서 일했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괜히 떠난 사람 얘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무거워질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딸이 마음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그 얘기는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가까스로 표정 관리를 하며 상견례를 끝나간다고 생각할 무렵 예비사위가 딸을 향해 다정하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이번 주는 내가 약속이 있고 다음 주말에 어머니 모시고 우리 집에 한번 와. 집 구경 시켜드리고 싶어. 유선이가 고개를 돌리고 웃으며 저한테 묻더군요. 엄마, 주말에 시간 돼? 같이 기태씨 아파트 가보자. 혼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볼 겸. 그래,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선아, 거기 가면 너희 아빠가 일하던 경비실이 보일 거야. 넌 기억을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아파트가 너희 아빠가 일했던 마지막 직장이었어. 저는 괜히 코끝이 찡해와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 없이 딸의 혼사를 치러야 하는 게 속상했는데 남편 생각이 나니 울컥하더라고요. 지난밤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가 정신없이 마무리되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딸아이는 신이 나서 말했어요. 엄마, 기태씨 아파트 진짜 좋거든? 아마 엄마도 보면 깜짝 놀랄 거야. 그래, 그렇겠지. 저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눈을 창밖으로 돌려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화려한 불빛들이 스쳐갔지만 제 머릿속에는 남편의 경비복 차림과 그 아파트 이름만 맴돌더군요.
집에 도착해 씻고 들어와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경비로 일할 때 같이 일하던 동료가 찍어준 거라고 했었는데 경비 모자 쓰고 무표정하게 서 있는 모습이 평소에 남편 얼굴을 떠올리게 하더군요. 저는 사진을 보며 혼잣말했어요. 여보, 당신 꿈에 와서 왜 그런 거야?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된 건데? 오늘 또 나와서 제발 이유 좀 말해줘. 부탁이야.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설쳐서 그런지 남편은 꿈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니, 아예 꿈을 꾸지도 않은 것 같았죠. 그 이후로도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서는 한 번도 안 하던 짓을 죽어서 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그래, 어떻게든 알아봐야겠어. 유선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더구나 그 사람이 꿈에 나와 울기까지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진행할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웃에게 물어 흥신소를 하나 알아냈어요. 그리고 딸의 예비 신랑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뢰를 넣고 일주일을 기다렸네요.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실 거예요. 재봉틀을 돌리면서도 마음이 붕 뜬 듯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딸한테는 당연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꿈과 제 느낌만으로 행복에 들뜬 딸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연락한 흥신소 직원의 목소리가 무척 어둡더군요. 그 사모님, 저희 사무실로 한번 나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밖에서 말씀드리기가...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좋은 소식이면 전화로 간단히 말했을 텐데 굳이 만나자는 건 뭔가 나왔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흥신소에 찾아가자 직원이 갈색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결혼 꼭 막으셔야 합니다. 그 상대 남자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이럴 때 이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 인간들 실체를 밝히는 일이니까요. 직원이 이를 악물고 하는 말에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못 들겠더라고요. 뭐가 나왔는데요? 제 말에 상대가 봉투에서 사진 몇 장과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을 시작하더군요.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여자 문제예요. 그 아파트에 혼자 살긴 하는데 여자가 끊이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잠복해서 조사하는 일주일 동안만 3명의 여자가 그 아파트에 드나들었어요. 이 사진 좀 보세요. 직원이 보여준 사진에는 각기 다른 여자가 기태의 차에서 내려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다른 사진에는 나란히 걸어 나오는 사진들도 있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꽥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사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유선이랑 결혼 얘기가 오가는데 이 와중에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요? 네, 이 패턴이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보아하니 외제차랑 좋은 집으로 여자를 꿰는 수법이 아주 타고난 바람둥이 같더라고요. 사진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사진 속 그 남자가 제 딸 앞에서는 다정한 척 웃고 꽃다발 건네고 저한테는 안마 의자까지 사주며 뒤에서는 그런 짓을 하고 다닌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말은 그 다음에 이어졌어요. 아니 사모님, 아직 놀라시긴 일러요. 이 남자 아직 결혼한 상태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한 상태라뇨? 그럼 한기태 이 인간이 유부남이란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이혼이 안 됐어요. 지금 이혼 소송 중이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혼 소송 중이라는 건 아직 호적에 아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희 딸한테 결혼하자고 하고 상견례까지 한 거예요. 안싸돈도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자리에 나와 제 딸을 며느리라고 부르며 칭찬한 겁니다. 유부남인 아들을 놓고 말이죠. 너무 놀라고 황당해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때 흥신소 직원이 서류를 하나 더 꺼냈어요.
어렵게 이혼 사유 알아봤는데 여자 쪽에서 소송을 걸었고 사유가 상습적 외도와 가정폭력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내를 때리는 남자. 그런 남자가 저희 딸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상견례에서 유선이한테 다정하게 물을 건네고 차에 탈 때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손으로 자기 아내를 때린 거죠. 제 반응을 본 흥신소 직원이 한숨을 쉬며 덧붙였어요. 여자 쪽 변호사가 접근 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한 상태로 봐서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남자 같습니다. 사모님, 이건 단순히 좀 노는 남자 수준이 아닙니다. 무조건 피해야 하는 상대예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모르고 사진이랑 서류만 번갈아 쳐다봤죠. 그러다 행복하게 웃던 딸의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런 망나니 같은 인간인 줄도 모르고 유선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몹쓸 자식. 이 사실을 어떻게 말았지? 저는 딸이 받을 충격을 떠올리며 억지로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아무것도 모르고 딸이 그런 인간과 결혼까지 했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잠시 후 제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준 흥신소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사무실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중간에 길가에 앉아 2번이나 쉬며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비 사위의 이름이 왜 그렇게 눈에 익었는지가 떠오른 거예요. 저는 얼른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고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남편이 쓰던 수첩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말수가 적은 대신 수첩에 뭔가를 끼적이는 걸 좋아했어요. 일기 같은 것도 있고 사소한 메모도 있었죠. 그 수첩을 꺼내 휘리릭 펼쳐보다 수첩 중간쯤에서 명함 한 장을 발견했어요. 바로 얼마 전 예비사위가 저에게 건넨 것과 똑같은 명함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분명 같은 명함이었죠. 그런데 명함의 뒷면에 선명하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주차 민원, 말해도 안됨, 계속. 그 글자를 읽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너무나 그리운 남편의 글씨였어요. 분명히 남편은 딸과 결혼을 약속한 예비사위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차 민원으로 남자와 남편이 얽혀 있었던 게 틀림없었죠. 하지만 남편의 수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더 알아낼 수 있는 단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이 미친 곳이 남편이 경비로 근무할 때 같이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말수 적은 남편이 평소에 꽤 친하게 지내기도 했고 입원했을 때 병문안도 왔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쓰던 핸드폰을 충전해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신호가 가자 차분한 음성의 남자가 대답했어요. 여보세요? 저는 바짝 마른 입술을 벌려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 예전에 같이 경비 근무하셨던 김충식 씨 아내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상대의 목소리가 달라지더군요. 아, 충식이 형님이요. 형수님이세요? 네, 맞아요. 그 병원에 오셨을 때 인사드린 적도 있죠?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한데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좀 뵐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전화로는 다 말할 수 없으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날은 수선집도 쉬고 남편이 일에만 매달리기로 했죠. 그게 저희 딸을 위기에서 구하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가방에 남편의 수첩과 수첩에서 나온 명함을 잘 챙겨놓고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활기찬 서울의 풍경이 스쳐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로지 남편의 메모만 머릿속에 박혀 있었죠. 주차 민원, 말해도 안 됨, 계속. 이 짧은 문장 속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지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알아야 하는 건 맞는데 알고 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알아야만 했어요. 남편이 죽어서까지 꿈에 와서 결혼을 막을 만한 이유가 뭔지 끝까지 밝혀내야만 했으니까요. 잠시 뒤 약속 장소에 들어서니 남편 동료가 먼저 와서 저를 반겼습니다. 형수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건강은 좀 어떠셨어요? 덕분에 그럭저럭요. 별일 없이 건강하시죠? 저야 뭐 늙어가는 거 빼면 다 괜찮죠. 서로 안부를 나누고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입이 바짝 마르는 기분이라 냉음료를 시켰죠. 음료가 나오자마자 벌컥벌컥 들이켰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 뜸들였어요.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챙겨온 것들이 생각나 얼른 가방에서 수첩과 명함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헌데 남편 동료가 그 명함을 보는 순간 얼굴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컵을 든 손을 탁 내려놓더니 눈이 커지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러더니 주먹으로 탁자를 치며 소리까지 쳤습니다. 천하의 나쁜 인간!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분노에 찬 목소리였어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거친 숨을 내쉬기도 했죠. 이미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걸 각오해서인지 저는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거죠? 알다마다요. 이놈 이름은 절대 못 잊어요. 형수님, 근데 이 명함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그 이 수첩에 끼워져 있었어요. 뒷면에 이렇게 메모도 있고요. 제가 명함을 뒤집어 보여주자 상대가 천천히 글자를 읽었습니다. 그러더니 눈시울이 빨개지면서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군요. 충식이 형이 이걸 적어놨구만. 부탁이에요. 그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씀해 주세요. 이 명함 주인이랑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런 메모는 왜 한 걸까요? 제가 간절하게 묻자 상대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기태는 그 아파트에서 경비를 사람 취급하지 않기로 유명한 인간이었어요. 아니, 경비 말고도 관리소 직원, 청소부, 자기보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기로 악명 높은 입주민이었어요. 외제차를 아파트 정문 앞에 대충 비스듬히 세워놓는 건 일상이고 이동주차를 부탁하면 대뜸 소리를 질렀죠. 어머나, 그게 정말이에요? 그동안 저에게 보여온 이미지와 정반대의 말에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저도 차 옮기려고 했다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그 나이고 뭐고 없어요.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경비 주제 매운맛 한번 보고 싶어. 뭐 대뜸 이러더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택배를 경비실에 맡겨놔서 연락하면 왜 현관 앞에 안 가져다 놨냐며 막말을 하고 새벽에 호출해서 올라가면 쓰레기 봉투를 내밀며 갖다 버리라고 했답니다. 술에 잔뜩 취해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도 다반사였고요. 다른 주민의 민원이 접수되어 말리러 가면 오히려 경비가 쓸데없는 걸로 시비를 건다며 다음날 관리사무소에 항의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의 동료도 한기태의 갑질을 참다 못해 남편이 떠나고 다음 해에 그 일을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그러면 우리 유선 아빠는요? 혹시 그이도... 그런 제 물음에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었을 때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형수님, 충식이 형이 저한테 신신당부했어요. 이 얘기만큼은 절대 가족한테 하지 말라고요. 유선이랑 형수님이 알면 속상해한다고. 그때 떠나기 전에 병원에 갔을 때도 제 손을 잡고 부탁하더라고요. 그 말에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기 힘든 고통을 겪으며 생사가 오가면서도 저희를 걱정하다니. 항상 묵묵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씀해 주셔야 해요. 제가 꼭 알아야만 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저는 차마 딸에 관한 얘기는 하지 못하고 계속 매달렸어요. 그러자 상대가 한숨을 쉬며 어렵게 입을 열었죠. 얘기는 이랬습니다. 남편은 주차 공간을 3개 가까이 차지하며 엉망으로 주차된 한 기태의 차 때문에 주민의 민원을 받고 정중하게 주차 이동을 요청했답니다. 그런데 주제넘게 명령했다며 그 뒤로 수개월간 한 기태의 표적이 되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관리사무소에도 경비 교체를 요청하고 다른 입주민들 앞에서도 일을 못한다며 망신 주고 욕설까지 했다네요. CCTV가 안 찍히는 사각지대에서는 어깨를 밀치거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콕콕 찌르는 일도 있었답니다. 형이 인간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옆에서 보는 제가 다 치가 떨렸어요. 근데 형은 그걸 끝까지 참아내더라고요. 일이 커지면 집에서 걱정한다면서요. 제가 왜 참냐고 관리소장한테라도 말하든지 그만두라고 했는데. 그런데요, 그 사람이 뭐래요?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거기서 잘리면 갈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이제 막 취직해서 자기 앞가림하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일자리에서 쫓겨났다는 소리는 절대 들려주기 싫다고요. 부모 걱정하지 않도록 노후 준비는 자기 손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눈물이 흘러 앞이 흐려졌습니다. 맞아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힘든 걸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사람. 가장으로서 늘 혼자서 모든 고통을 다 참아내고 서름을 삼키는 사람. 그게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의 동료가 이를 악물며 말을 이었어요. 그 뒤로 충식이 형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5년 넘게 끊었다고 하던 사람이 하루에 2갑씩 태우더라고요. 저녁 근무 교대하면 경비실에 담배 연기가 자욱했어요. 제가 왜 갑자기 담배를 피우냐고 물으면 그냥 웃기만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래도 다 알았죠. 그 인간이 얼마나 괴롭혔으면 담배에 기댔는지 저는 다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시기, 제가 왜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냐고 싸우기까지 했던 그때가 남편이 고통받고 있던 시기라는 걸요. 그때 핀잔주는 저에게 남편은 이렇게 둘러댔죠. 다른 사람들이 피우는 거 보니까 참기가 어렵더라고.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담배가 피우고 싶었던 게 아니라 숨쉬고 위로받을 무언가가 필요했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매일 아들뻘의 어린 남자에게 갑질당하고 무시당하고 욕먹고 그걸 집에 와서 한마디도 못하니까 담배로 술로 삼킨 거였어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병이 됐을 거예요. 남편의 동료가 주먹을 떨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그놈이 충식이 형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놈한테 시달리지만 않았으면 담배도 안 피웠을 거고 스트레스도 안 받았을 텐데 그럼 병도 안 났을 거예요. 전 두고두고 그게 안타까웠어요. 저는 목이 막혀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 숙이고 한참을 울기만 했죠. 그제야 남편이 왜 5년 만에 처음 꿈에 나타나서 그토록 처절하게 울며 매달렸는지를 깨달았어요. 평생 보이지 않던 우는 모습까지 보이며
필사적으로 딸의 결혼을 말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사무치게 한이 되고 가슴이 아팠으면 그런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을까요? 그 생각을 하니 미칠 것 같더라고요. 자기를 짓밟아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간 그 인간이 여자를 노리개 취급하며 갈아치우고 마누라를 때려 이혼 소송 중인 인간이 총각 행세하며 딸을 노리는데 어떻게 그걸 가만히 지켜볼 수가 있었겠어요? 죽어서도 남편이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을지 그 심정이 너무나 절절하게 이해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행복해하는 딸의 환한 웃음을 제 손으로 부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말을 안 할 순 없었어요. 바람둥이의 유부남이고 아내를 때리는 인간 말종이잖아요. 게다가 저희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원수, 하루라도 빨리 딸의 곁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딸의 퇴근을 기다렸어요. 밥이라도 먹여놓고 말하려고 했는데 딸아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이번 주말에 기태씨랑 웨딩 촬영 스튜디오 고르기로 했어. 엄마랑 기태씨 아파트 구경하고 같이 가려고. 그날 시간 되는 거지. 그 말이 제 가슴에 못을 박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리다 말고 딸의 손을 잡아 의자에 앉히며 말했어요. 유선아, 엄마가 꼭 할 말이 있어. 제 표정을 본 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더군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유선아, 놀라지 말고 우선 이것 좀 봐. 저는 크게 한숨을 쉬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과 조사 내용이 적힌 서류였죠. 한기태의 여성 편력, 이혼 소송 기록, 가정폭력과 접근금지 가처분에 관한 내용이 빼곡하게 기록돼 있었어요. 서류를 본 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사진을 보고 나서는 손까지 떨더군요. 엄마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아니야, 잘 봐. 사진에 있잖아. 그 집에 요즘도 매일 다른 여자가 드나들고 있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엄마가 직접 흥신소에 맡겨서 알아본 거야. 뭐? 엄마가? 아니, 엄마가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유선이의 목소리는 원망과 불신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일 리가 없어. 다 조작된 거 아니야? 왜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유선아,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사람 유부남이야. 그것도 자기 부인을 때려서 이혼 소송 중인 남자라고. 딸이 뭐라고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제 심장도 터질 듯이 아팠지만 멈출 순 없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남편의 수첩을 꺼내 딸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첩 안에 끼워져 있던 그 남자의 명함을 봐. 뒷면에 글씨도 써있지. 딸은 천천히 명함 뒷면에 적힌 글을 읽더군요. 주차 민원? 이건 아빠가 쓴 글씨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설마... 역시 머리 좋은 아이라 상황을 금방 이해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래, 아빠 수첩에 기태 명함이 있더라. 왜겠니? 너희 아빠가 떠나기 전 마지막 근무했던 아파트가 바로 기태가 사는 아파트였어. 딸은 놀라움으로 입을 막은 채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과 놀라움으로 바들바들 떠는 딸의 손을 잡으며 남편의 동료에게 들은 말을 전부 털어놨어요. 그리고 생전 말이 없던 남편이 제 꿈에 나와 얼마나 애절하게 딸의 결혼을 말려달라고 했는지도 다 말했습니다. 유선인 듣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딸의 뺨으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내렸죠. 그러다 한참 만에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꿈에 나와서 내 결혼을 말렸다고? 그래.
얼마나 한이 됐으면 죽어서까지 경비원 옷을 입고 와서 말렸겠니? 결국 유선이는 식탁에 엎드려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저도 그런 딸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같이 울었죠. 좁은 집안이 모녀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유선이는 다음날 다부지게 마음먹고 한기태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부터 열까지 저에게 모든 걸 다 말했어요. 내가 아파트에서 경비 아저씨한테 갑질하는지 물었더니 처음엔 펄쩍 뛰더라. 절대 아니래. 근데 아빠 이름 말하니까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거야. 그래놓고 금방 모른다는 거 있지? 뻔뻔한 그 얼굴 보니까 갑자기 정신이 확 나는 거야. 그래서 파혼하자고 했어. 그래? 잘했어. 지금은 힘들지만 금방 다 잊게 될 거야. 아빠가 얼마나 널 지켜주려고 했는데. 아마 하늘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쓸어내릴 거야. 잘했어 우리 딸.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니, 바로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다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한기태가 악마 같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절대 못 헤어진다며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를 하더니 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제 수선집 앞에까지 나타났더군요.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건 다 오해예요. 하지만 저까지 대화를 거부하자 그때부터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웃고 다니던 사람의 눈빛이 한순간에 차갑게 변하고 목소리도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결혼을 막아? 나 같은 사람이 당신 딸 걷어주겠다면 넙죽 엎드려서 고마워해야지.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유선이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아? 소름이 끼쳤습니다. 다정하고 예의 바른 척하던 가면 뒤에 숨겨놓았던 몹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나한테서 마음대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 모녀 평생 쫓아다닌다. 두고 봐. 그 경고대로 남자는 진짜 딸과 저를 위협하며 쫓아다녔어요. 수선집 앞에서 진을 치고 딸아이 동물병원 앞을 서성였죠. 어떤 날은 집 현관문에 밤길 조심하라는 쪽지를 끼워 넣기도 했습니다. 유선이는 공포에 떨면서도 일을 쉴 수 없었고 저는 수선집에서 손님을 받으면서도 밖에 그 차가 서 있나 자꾸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한기태가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사고를 친 모양이더라고요. 아파트 복도에서 청소하던 60대 직원한테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시비를 걸더니 어깨를 밀치고 폭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넘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졌고 그 사건이 이번엔 CCTV에 고스란히 찍혀 보관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청소 직원이 한기태를 폭행으로 고소했죠. 그맘때 저와 딸도 공포에 떨다 못해 그동안의 문자와 쪽지, 저희 집 앞에 찾아와 소리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전부 경찰서에 제출하며 한기태를 스토킹과 협박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몹쓸 인간이 이중 송사에 휘말리며 경찰서에 끌려갔죠. 그 후로 변호사를 불러 합의를 시도했지만 저희는 억만금을 줘도 합의는 없다며 강하게 처벌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청소 직원 역시 이를 갈며 고액의 합의금 제안도 거절하며 합의를 거부했답니다. 얼마 후 두 사건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과정에서 한기태의 이혼 소송 기록, 가정폭력 전력, 상습 외도가 전부 증거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한기태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여자들이 거액을 뜯어내기 위해 자신을 노리고 벌인 일이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펼치더라고요. 하지만 CCTV 영상과 수많은 증거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죠. 결국 돈만 믿고 아나무인이던 한기태에게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이 떨어졌습니다. 한강뷰 아파트에서 세상을 호령할 것처럼 기고만장하던 남자가 법정에서 수갑을 차고서야 고개를 숙이더군요. 판결이 나온 다음 저와 유선이는 남편의 추모 공원을 찾았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 그놈 잡혀가서 죗값 치르게 됐어. 당신이 뿌린 경고 덕에 우리 딸을 지킨 거야. 고마워.
딸도 울먹이며 고개를 숙인 채 말했죠. 아빠, 나 이제 그런 인간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 걱정 그만하고 편히 쉬세요. 저는 조용히 딸의 어깨를 토닥여줬죠. 그런 일이 있고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남편이 죽어서도 지켜주고 싶어 했던 딸은 이제 지난 상처를 이겨내고 진실한 사람을 만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어요. 아직까지 남편이 조용한 걸 보니 이번엔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은근히 안심됩니다. 부디 이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도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려 애쓰는 저희 딸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해 주시겠어요? 그럼 긴 사연에 함께 해주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